풍간과 흉간. 그런데 이 해학이 한가 이야기 자료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거둠에 있어서는 아무 것보다도 그 시대나 또는 상대방이 그 해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옛날부터 제왕을 간하는 것에 직간과 풍간과 흉간이 있다. 그 중에서 뒤의 것 두 가지가 해학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해학을 받아들일 줄 알던 제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중국 고대 기원전 2세기 마렵 한무제가 그 유모 후시를 죄가 있다 하여 기양을 보내게 되자 유모는 임금의 측근자인 곽사인에게 구원을 청하므로 곽사인은 내일 아침 임금 앞을 떠나갈 적에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며 가시오 하고 일러 주었다. 이튿날 아침 유모는 임금 앞을 떠나가며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자 곽사인은 짐짓 녹이 띈 목소리로 이제 폐하께서 장성했는데 지금도 당신의 젖이 필요할 줄 아시오 하여 그 즉석에서 임금의 마음을 누그럽게 했거니와 그 해학 자체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던 그것을 더 높이 사고 싶은 것이다. 또 중국 고대 7세기 초엽 당태종의 고사에도 장손 황후가 죽은 뒤에 임금이 그를 못 잊어 궁중에 높은 다락을 짓고 매양 그 위에 올라가 그의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신하 위징을 불러 올려 황후의 능을 바라보라 했으나 위징은 시치미를 떼고 아무리 보아도 잘 안 뵙니다. 고 대답하여 서로 한참 동안 성강의를 하던 끝에 예, 신은 저 너머에 계신 선제렁이 뵈느냐고 묻는 줄 알고 안 뵌다고 했습니다. 황후의 능이야 뵈고 말고요. 하여 태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나머지 눈물을 지으며 그 다락을 헐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풍간보다 훨씬 더 강렬한 흉간이 있는데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해학 정치가였던 안자의 이야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기원전 6세기경 제경공의 신하인데 경공이 어구마 기르는 놈이 말을 잘못 먹였다고 해서 죽이게 되자 안자는 곁에서 그놈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고 떠들면서 그놈의 죄를 헤아리되 너는 첫째 임금의 말을 잘못 먹였으니 죽어야 하고 또 둘째는 너 때문에 우리 임금이 사람보다 말을 더 중히 여긴다는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니 죽어야 한다 하자 임금은 깜짝 놀라며 깊이 깨닫고 사형을 중지했던 것이다. 해학이란 이같이 정면으로 청간하는 것보다 그 호소력이 훨씬 더 강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이같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긍정해 가면서 그것을 안고 넘어가는 흉간은 거의 위태로운 방법이기도 하건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나 제왕에 따라서는 이것을 싫어한 이도 있었으니 16세기 마렵 한국의 선조 대왕은 신하에게 풍간은 삼가고 할 말이 있으면 직간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었다. 또 중국 역사상에서는 진작 기원전 12세기경의 대정치가 주공이 그의 조카
성왕을 위해서 왕자는 희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 했으며 또 11세기 중엽의 중국의 도학자 장제는 그의 좌우명 중에 희언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희동도 지모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구태여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런 지모를 낼 것이냐 하고 해학이란 수심근신하는 데에 유해하다는 것을 들어 경고했었다. 16세기 초엽 한국의 대학자 이황도 학생들에게 주는 글 속에서 어디까지나 은행이 근엄해야 한다고 주의시켰음을 본다. 그러나 도학자로서의 그는 이같이 은행의 근엄해야 함을 훈계했지만은 문인으로서의 그의 다른 일면은 역시 해학성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의 제자가 내를 건너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보냈으되 달밤에 내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는 꼴을 그림으로 그려두었으면 좋겠군 했던 것이니 이 이야기야말로 문인 이황의 인간미와 해학성을 증거해주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5세기 초엽 한국의 시인 서거정의 태평한화 굴계전의 서문을 통하여 당시의 도학자들이 저자를 보고 장자와 열자는 성문의 죄인인데 그대는 그보다 더한 장자, 열자의 죄인이라 할 수 있다 했던 줄을 알 수 있거니와 도학자들은 그같이 해학 문학을 일종 제학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을 비롯하여 성현, 강희맹 등은 이 방면에 붓을 굽히지 않았던 것인데 그것은 물론 그들이 도학자이기보다 문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미 14세기 초엽으로부터 이인로, 채자, 이재현 등 해학서들도 모두 문인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13세기 말엽의 고려 가사 중에는 성에 대한 해학적인 노래들까지 있어 이른바 근엄에 대한 인간성의 반발을 나타내 보임에 용감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도학적으로 기울어지면서 문학상에서 해학의 그림자가 희박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에서는 당쟁 등 정치적 풍파를 피하여 혹은 방랑 혹은 언둔으로 세상을 보내던 이들은 이 해학을 일종의 보신술로도 이용했던 것이요. 또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도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 저도 몰래 이 해학적인 요소가 거의 관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동양 유학의 최고 종장인 중국의 공자도 일찍이 그의 제자 자유가 무성고을 태수가 되어가서 현가 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큰 정치에 나서는 방법을 조그마한 지방 행정점에 쓰느냐는 뜻으로 닭 잡는 데에 소 잡는 칼을 쓰나 하고 해학적인 말을 했던 것이니 이것을 보면 수양근신하는 도학자라고 해학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해학은 오히려 어떤 개성적인 기호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